안녕하세요. 유니테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장년 퇴직 및 은퇴를 위한 준비 실천 가이드입니다. 전체 내용은 주제의 풀버전이고요. 롱테이크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달 내용은 심플하게 압축했습니다. 디테일한 버전은 추후에 별도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글로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주소를 보시면 오늘 내용 한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은 먼저 저의 실제 사례를 나누고 사례에 대한 가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퇴직과 은퇴에 관한 가이드에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을 추가하여 구독자 여러분만의 퇴직 가이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먼저 저의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 서머스쿨 과정에서나 제가 쓴 책을 읽은 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은퇴 준비를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도 자신이 하는 질문이 매우 막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해도 믿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오죽 답답하시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준비를 언제 어떻게 할까입니다. 은퇴 준비와 방법을 묻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 자금에 관한 개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있어야 은퇴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최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대답은 정답이 바로 나오죠. 은퇴 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많이 버는 방법은 이거다. 아마도 이 정도의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지금 자금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그 대신에 은퇴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중장년의 대부분은 모두 50대에 주직장을 퇴직합니다. 50대의 비자발적 퇴임이 56.5%이고요. 주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14년 정도입니다. 퇴직하고 진짜 은퇴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50대는 취준생 모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은퇴는 허상이거든요. 조퇴입니다. 바로 직장인 모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중장년 재취업에 대해서 제가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아마 50대 이후에 퇴직을 하면 여유자금 부족, 건강의 악화, 전 직장의 인간관계 부실이 막 드러나고요. 재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달리 단순 노무 기능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면 자기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상당한 경쟁률이 있고요. 이미 청년 때부터 장년 때까지 그 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중장년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 그대로 연출됩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50.5세라면은 통계치라면은 50세 이전부터 퇴직 모드가 돼야 됩니다. 저는 언제 퇴직 준비를 할까와 어떻게 퇴직 준비를 할까의 첫 시작은 퇴직 모드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 직장에서 퇴직 모드로 바꿔서 퇴직 준비하는 뜻은 아니고요. 현실을 인정하고 다가올 미래를 실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뜻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퇴직 모드가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퇴직 모드입니다. 일단 수십 년 동안 직장인으로 살아왔던 조직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조직이란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할까요? 인사 고과 때가 되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50대는 조직 경력 왜곡 현상에 갇혔다 있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조직 경력 왜곡 현상이란 개인의 능력을 과다평가하고 조직 내에서 부여된 직책과 역할을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로 오인하는 겁니다. 또 특히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를 개인이 주된 기여자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퇴직 준비자가 퇴직 준비를 못하게 만듭니다. 퇴직 이후의 현실 인식 부족,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 착각으로 인해서 재취업이나 창업에 치명적인 오판을 유발합니다. 진짜 나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결혼에 인해서 인생 이막을 계획을 전혀 준비 못하죠. 근자감이라 하죠. 이런 것들을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는 더닝크루거 효과를 합니다. 더닝크루거는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 비롯되죠. 퇴직 이후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퇴직 시점과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더닝크루거 효과에 걸린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경력 왜곡 현상의 특징은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더닝크루거 효과에 걸려 있다,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안에 있으면은 조직 안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말이겠죠. 쉬운 말로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걸 조직 착각 효과라 합니다. 또 조직의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자신이 매우 독립적이라고 또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직 의존 역설입니다. 또한 조직이 개인의 정체성과 일치되어 갖고 자신과 조직을 갖다가 분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직 정체성 왜곡입니다. 이 개념을 갖고 여러분의 상관이라든지 동료를 대입하면 금방 나오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죠. 일단 조직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왜곡 현상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사람이 버린 쓰레기통을 소라 껍데기로 생각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소라게입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조직이 어떤 소라 껍데기인지 아니면 사람이 버린 어떤 쓰레기통인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야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조직 경력 왜곡 현상에 빠져 있는지 자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연필과 A4 용지 몇 장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력사원 입사 지원서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력서를 한번 다시 써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직장 첫 입사를 할 때 이런 걸 써봤을 겁니다. 그때는 해외여행 아니면 배낭여행 이런 것도 경력 안에 집어넣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 이제부터 경력란이 모자랄 정도로 아마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일단 먼저 자신이 쓸 수 있을 만큼 써보십시오. 칸이 부족하다면 별도의 종이를 만들어서 계속 써보십시오. 그렇게 썼다면 이제부터 진짜를 써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했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력을 썼다면 이제부터 자신이 자부했던 경력을 한 3개 정도 뽑아가지고 A4 용지에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3장 정도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신이 쓴 한 줄 커리어 내용을 A4 용지 2장에 자세히 기술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경력이기 때문입니다. 물경력.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했기보다는 팀장 또는 상관에 의해서 지시했거나 결제를 했을 뿐이죠. 50대 이후의 취준생은 학력과 경력으로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직업을 얻는 것입니다. 50대 퇴직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경력 이력서 같은 경우는 화려한 정복에 훈장을 단 이런 모습이고요. 근데 사회가 원하는 퇴직 복장은 이런 훈장은 필요 없죠. 그거는 그 기업의 훈장일 뿐이지 이제 다른 곳에 입사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은 전혀 하나의 금속일 뿐입니다. 대기업의 경력서를 보면은 마치 정말 직장 슈퍼맨처럼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장을 가지고 이런 정복의 훈장을 알고는 절대 전투를 준비를 할 수 없죠. 사회가 원하는 중장년 취준생의 모습은 현장 직원입니다.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자신이 현장 인원인지 현장에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력 기술서를 자세히 써보는 겁니다. 조직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의 커리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는 확인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명으로 이력서를 쓸 수 있지만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노병의 가슴에 달려있는 훈장일 뿐이죠. 마치 이렇게 군복에다가 훈장 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퇴직과 은퇴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자신의 경력을 유튜브 동영상 제작과 또 책 출판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판과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경험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퇴직 시기와 방법 그리고 자신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방법적인 부분은 이 동영상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전에 조직에서 직함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언제 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이력서 쓰기와 콘텐츠 작성을 추천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언제 퇴직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퇴직과 동시에 어떤 미래가 올지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퇴직 준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5%, 96% 어림잡아서요. 퇴사 후에 시간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준비하면 안 될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퇴직 이후에 머리를 식히면서 뭔가를 준비하겠다고 찾는 것은 경험상 그리고 또 주변 선배들의 의견에 의하면 더더욱 힘들죠. 막상 퇴직하면 진공 상태가 됩니다.
우주에서 인간이 우주복을 입지 않으면 아주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조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면 그런 우주미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서 대기업 임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3개월 동안 PPT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조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면 자신이 그저 동네 아저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경력 기술서를 자세히 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시작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퇴직 이후의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공장 초기화, 하드 리셋입니다. 절대로 리부팅과 리인스톨 같은 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자신의 경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직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리더십으로 있다가 임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한다면 자신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곳은 정말 지극히 드물죠. 그래서 타이엔에 의해서 포맷을 당하기 전에 중장년 스스로가 퇴직 전에 포맷을 하고 새로운 OS, 퇴직 OS를 깔아야 됩니다. 제가 말한 공장 초기화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직장 경력 왜곡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글쓰기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경력 항목을 책의 목차로 만들어 책쓰기라고 하는데 책을 쓰는 겁니다. 물론 제가 3번 말했지만은 책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책을 쓸 때 어떻게 하게 되면 내가 아는 거, 진짜 아는 거, 그 다음에 안다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얼마나 가짜 일을 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공장 초기화 과정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 자료를 갖다가 통합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내가 아는 거를 써보는 것입니다. 마치 논술 시험처럼 써보는 것이죠. 이 도표에 관한 것은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력 기술서를 책과 동영상 신으로 쓴 것은 아마 2020년도부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 2021년 3월의 첫 번째 동영상이었습니다. 책으로 출판한 것은 2024년 10월, 작년 10월에 한 권, 11월에 2권째, 12월에 3권째, 총 3권을 출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뀐 지식과 분야는 원래 저는 브랜드 창업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후부터 5년 동안 준비하면서는 중장년 창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퇴직 준비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또 5년 내에 어떤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아니면 또 기간별로 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퇴직을 해보니 준비 기간이 총 5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아마 10년 후에 퇴직했다면 아마 10년 동안 준비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퇴직 기간을 물어보면 저는 5년을 추천합니다. 물론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 경험치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퇴직 준비 기간을 5년 추천하는 이유는 특별한 건 아니고 저의 개인 경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1년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합쳐보니까 104일, 하루에 1시간, 아침에 새벽 1시간, 저녁에 1시간, 522시간, 법정 공휴일 15일, 휴가 10일, 오롯이 이 기간은 퇴직 준비를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시간을 다 쓰지 못했죠.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해서 제가 퇴직 준비를 했고 아까 말한 경력 기술서라든지 대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이드에 의해서 자료를 모으거나 이런 작업을 이 기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퇴직 기간 동안에 책만 쓴 건 아닙니다. 책을 쓴다는 거는 일종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파악하고 검색하고 이제 그런 개념이지 책을 쓰는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책을 쓴다는 것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진 거에 대해서 실체를 파악하는 어떤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책을 쓴다는 그런 마인드로 저의 예전에 했던 경력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검증해 보는 거죠.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는 퇴직 기간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한 분야는 브랜드 업계입니다. 브랜드 업계는 매우 짧습니다. 1995년에 아마 책이 처음 나왔을 거예요. 브랜드에 관한 책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져보면 한 30년도 안 된 업계죠.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이제 선배들도 많이 알았습니다. 제 터울이 한 10년, 20년 넘은 터울들이죠. 그분들한테 일하면서 항상 물어봤어요. 이제 이거의 선배님의 마지막은 어떤 고을인가요? 우리가 60세까지는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업계가 짧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나 충고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죠. 그럼 저는 이제 물어봅니다. 은퇴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30대부터요.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 직장에서
따라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거기서 뭐 퇴직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또 50대 이후를 보면은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가정사나 아니면 직장이나 친구들 관계나 너무 할 일이 많고요. 또 더 급하고 뭐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특히 이 퇴직 분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나 뭐 그런 책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더 아프고 초조해지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제 그때 가면 뭔가 기회가 생기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유보하고 고민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때까지는 뭐 항상 그때 되면은 문제를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 가운데 문제를 또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또 일리 있는 생각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살펴보면은 되게 우리 심리적인 부분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되길 원하는 뭐 정상성 편향이라든지 자신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 편향, 이건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 편향,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준비할 수 있다는 계획 오류, 나는 경험이 많으니 할 수 있다라는 자기 봉사 편향, 또 그때 가서 해보자 회피 행동, 현실 준비 없이 어떻게 되겠지, 허위 희망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거는 물론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지만은 앞으로도 대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30대부터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과연 브랜드 업계에서 50살, 60살 되면 어떤 일을 할까? 왜냐면 그 분야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0대부터 이제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할 어떤 퇴직 준비 가이드는 뭐 제 얘기보다는 선배들의 후회와 뭐 걱정과 또 아쉬움들을 모아서 제가 스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재취업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재취업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취업을 목적으로 퇴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이드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선배들의 후회를 모아보니 이렇게 압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하는 일이어야 한다. 두 번째, 지금까지 커리어를 활용한다. 세 번째는 나다운 일을 한다. 네 번째는 혼자서 일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고용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직접 해보니까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일을 탐색하고 개발하고 창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발견이 목적이 아니라 발전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이런 5개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퇴직한 이후의 일을 찾았습니다. 5개의 기준을 찾았는가? 5개의 기준으로 그 일을 찾는가? 아니면 하고 싶은 그 일이 5개의 기준을 만족시키게 하는가? 하다 보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인생 방정식과 함수가 생겨서 퇴직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변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5개의 기준을 가지면 마치 망원경 안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 평면 렌즈가 있어서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기준은 상호 서로 작용하면서 포커싱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에게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이후 인생 2막을 위한 퇴직 가이드 원칙, 그러니까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찾는가, 또한 일을 발전시키는가, 그런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평생 할 일입니다. 최소 80세까지 지속할 수 있는 일, 건강이 허락된다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또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담긴 일, 이런 일을 갖다가 모색하고 찾고 연구했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력을 활용하되 이를 새롭게 전환할 방법을 모색했고요. 기존의 커리어에서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다움입니다. 원칙 중에 가장 큰 원칙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본질을 찾고 나만의 가치를 완성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다움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인 기업의 형태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죠. 그 이유는 지속 가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채용하고 고용하고 또 함께 하면은 여러 가지 또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요. 변수가 많죠. 물론 이 과정에서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 제가 퇴직 이후에는 혼자 할 수 있는 1인 기업의 형태를 고민했고 그런 구조를 짰습니다. 다섯 번째는 돈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초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일 계획했고요. 물론 이제
어떤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일을 갖다가 도모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일은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50대 이후에 퇴직하게 되면은 돈을 쓸 때가 엄청 많습니다. 뭐 부모나 아니면 자녀 부양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아픈 거라든지 주변 물어보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은 돈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투자하지 않는다. 그냥 돈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인드가 자신이 가진 역량과 또 자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인드를 주고요.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평생 하는 일은 평생 돈을 버는 일과는 다릅니다. 돈을 받지 않고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답게 일하다가 나답게 죽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50대 직장을 갖게 된다면 뭐 얼마나 더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뭐 아까는 80세라 그랬는데 명확하게 본다면 한 10년 내지는 15년 뭐 그 정도가 아닐까요? 제 기준으로는 80살인데 100살이 되면은 그래도 80살과 100살 20년 동안 놀아야 됩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게 가장 기준이었어요. 모든 선택과 기준의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힘으로는 못하죠. 하지만 그 일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작할 때는 이제 검색했지 인공지능이 없었어요.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80세까지 충분히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다면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칙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기본적으로 퇴직 직전까지 했던 커리어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했던 일에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브랜드 런칭과 리뉴얼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돈이 필요하죠. 물론 제가 잡지를 만드는 일도 오래 했지만 이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반면에 브랜드 블로거를 운영하거나 글을 쓰고 작은 브랜드를 돕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브랜드를 컨설팅하는 일은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저는 뭐 1993년도에 광고 기획과 카피라이터로 브랜드에 입문했는데 직업은 계속 많이 바뀌었습니다. 컨설턴트, 잡지 편집장, 출판사 대표, 브랜드 책임자, 직책과 업무는 바뀌었지만은 브랜드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지식도 광범위하기에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분야로 휴먼 브랜드 및 생태계 브랜드, 중장년 창업 브랜드 이런 쪽으로 정했습니다. 2021년부터 작업했던 유튜브라든지 블로그가 그 모든 내용들이죠. 커리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력서의 한 줄로 쓰는 커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직 준비 기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커리어를 컨텐츠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력 기술서나 책을 쓰면서 컨텐츠를 개발하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기덤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았어요. 나의 커리어에서 평생 하고 싶은 일은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는데 자기담으로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대부분 3단계에서 이제 교육생들이 많이 포기하죠. 저의 기준은 나만 문제의식을 갖고 나에게는 해결책이 보이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같고 뭐 이상하게 나에게 부채의식이 있고 이 일을 할 때 몰입과 즐거움이 있고 돈을 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고 자원봉사를 했을 때 즐거워할 수 있고 특히 돈을 받지 않고 남을 도와줄 때 기쁨가가 저에게는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다운 기준을 정하셔갖고 자기다운 일이 어떤 것인지를 찾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일하는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죠. 어떤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목장 운영 같은 건 혼자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의 기준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서만 일하는 프리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처럼 일하는 거죠. 영화사에서는 뭐 영화 제작자, 배우, 감독, 뭐 작가 이런 것들이 함께 경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대본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50대 이후의 일은 자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일을 세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취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준들은 자신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선별하고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로 전직을 하는 경우도 무방하죠. 제가 말하는 혼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하고 싶은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조직에서 길들여진 자신이 퇴직해서 혼자서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야생성을 좀 길러야겠죠. 자신 안에 있는 야성을 좀 기르고 또 야생의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퇴직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끝까지 뚫고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이 없이 일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물론 엄청난 제약이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없애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창의적 제약 효과. 이제 제약이 오히려 창의성을 높이는 거죠. 또 제로 베이스 사고, 돈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프루갈 이노베이션. 이거는 이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없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궁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전 잡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블로그와 유튜브를 활용합니다. 원래 출판도 POD, 그러니까 프린트 온 디맨드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 갖고 출판을 하게 됐죠. 돈으로 계획하면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평생 하기 위해서 돈을 든다면은 뭐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돈이 없다는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그 과정 가운데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 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5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물론 4개는 선배들의 후회와 조언에서 만들어진 거고 하나는 뭐 제가 만들었지만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고민하면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이 4개의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또 다른 4개의 가치를 발견했죠. 일하면서 깨닫는 첫 번째는 목적 가치입니다. 평생 할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다움은 평생 할 일이 개인의 본질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지금까지 커리어는 단순한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나의 소명과 연결된 실마리입니다. 과거의 커리어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일에서 의미를 느꼈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단순한 경력의 나열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걸어갈 방향을 찾는 단서가 됩니다. 목적과 소명의 연결성을 보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며 소명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즉 목적이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소명은 그 방향성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동기입니다. 목적과 소명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흐름에서는 지금까지 커리어를 통해 쌓아온 경험과 배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적이 명확해질수록 평생 할 일의 방향성이 더욱 구체화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소명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다움과의 관계입니다. 자기다움은 나의 가치관과 신념이 뚜렷할 때 더욱 강하게 발현됩니다. 이는 결국 소명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생 이루고 싶은 일이 명확해질수록 그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삶과 일치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죠. 다시 말해 소명은 자기다움을 실천하는 방식이며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일과 삶의 통합적 연결입니다. 목적은 내면적 동기에서 출발하지만 소명은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의 커리어나 중장년의 평생일 그리고 자기다운 삶으로 이루어지는 흐름 속에서 나의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열정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내면의 동력입니다. 열정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자신의 일에 대한 헌신과 몰입을 의미하죠. 전문성은 열정을 기반으로 쌓이는 실력과 경험의 총체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죠. 열정과 전문성의 조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정이 방향성을 제공하고 전문성이 그 열정을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평생 할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은 필수적이죠. 특히 혼자서의 일을 하려면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이 제한적이므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력이 필수적입니다. 열정과 전문성이 연결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연결입니다.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할 때 열정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즉 전문성을 통해 성취를 경험할 때 열정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천적 연결입니다. 혼자 일할 때는 외부의 지시나 감독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배운 전문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따라서 혼자 일하는 과정에서 열정이 지속되려면 전문성이 동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통합적 연결입니다. 혼자서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일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과정이죠. 평생 할 일과 혼자서 하는 일을 연결하려면 열정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은 그 열정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혼자서라는 방식이 나에게 맞으려면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얻은 전문성을 나만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생 할 일이 지속 가능하려면 열정과 전문성이 균형을 이뤄야 되죠. 단순한 열정만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커리어가 됩니다. 즉, 목적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소명은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열정은 동력이 되고 전문성은 실행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목적과 열정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설명하고 열정은 그 목적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죠. 목적은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목적만으로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힘이 바로 열정입니다. 목적이 방향성을 제공한다면 열정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죠. 소명과 전문성 관계를 보겠습니다. 소명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사명감이라면 전문성은 그 소명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소명은 단순한 목표나 흥미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강한 내적 확신이죠. 하지만 소명만으로 이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적은 일을 하는 이유고요. 열정은 그 목적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소명은 내가 반드시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죠. 전문성은 그 소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처음에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을 찾았는데 그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4가지의 가치를 발견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Critical 11이라는 뜻은 비행기가 이륙 후 3분, 착륙 전 8분이 비행기 사고의 80%가 그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죠. 저는 중장년 그 퇴직과 또 새로운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 기간 11이라는 거는 비유적으로 개념이지만은 그 기간이 가장 위험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총 5개의 가이드와 그 다음에 4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들은 마치 비행기의 어떤 계기판 같은 역할일 것 같아요. 저거 자체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쪽이 부족한 건지 또 내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자기 점검 그런 판 같습니다. 저도 처음 계획과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런 가이드가 없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이 말을 갖다가 이제 퇴직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말의 실체는 내가 죽으면 나는 누구인가 같은 뜻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걸 원하지만은 저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동안 배웠던 거, 쌓았던 거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좀 허무한 것 같아요. 퇴직 이후에 나는 누구인가에서 죽은 이후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은 또 다른 서클이 생깁니다. 평생 하고 싶은 일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싶은 일로, 그 다음에 자기 다음에서 우리 다음으로, 그리고 또 혼자 하는 일은 협업으로, 그리고 또 나의 커리어에서 이제는 새로운 타인에게는 취미나 아니면 봉사나 새로운 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평생 할 일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일로 바뀝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자신을 위해 경력 쌓았다면 이제부터 그 경력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의미 있게 전달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개인의 경험을 세대 간 전승 방법을 이제 고민합니다. 멘토링도 있고요, 책 출간도 있고, 강연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나의 교육을 체계화하고 후배들에게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식을 이제 아카이빙 해야겠죠. 특히 과거에는 개인적인 성공이고 개인적인 일의 유지였다면 이제부터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서클을 만들기 위한 핵심 질문은 내 경험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까?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일에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커리어에서 이제 취미와 새로운 일, 자원봉사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사회적 기여로 확장돼야 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요. 또 자신의 지식이지만 자신의 업계 분야의 소중한 경험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취미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쉐어해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나의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자기다움에서 우리다움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 공동체와의 조화를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필요가 있죠.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공동체 속에서 발휘되는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나의 일이 우리의 일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가 이를 지속하도록 자신의 자기다움, 나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이제 우리다움으로 맞추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갖다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나와 같은 자기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또 우리다움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니타스 라이프도 똑같은 거죠. 저희 자기다움에서 이것을 오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이 사회적 가치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자기다움을 찾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공동체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이러한 또 서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솔로 워크에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혼자서만 일했던 일의 방식을 넘어서 협업을 통한 큰 성과를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협업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한 협업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기 위한 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지식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하고요. 공동 프로젝트,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기업과 단체와 협업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전문성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가치와 지식과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만드는 서클의 또한 질문은 누구와 협력하면 내 경험이 더 확장될 수 있을까? 협업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퇴직 준비가 사후 준비로 바뀐 유니타스 라이프의 예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유니타스 라이프는 단 넷이었습니다. 넷.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저희도 새로운 4개의 서클이 확장된 서클이 생기면서 이제 ORG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무료로 공유하게 되고요. 또 블로그도 만들고 또 비영리 단체랑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을 또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자원봉사와 함께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서클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였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이것이 유지될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했을 때 나오는 서클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은퇴 이후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어떻게 유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나의 일을 사회유산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워크를 사회의 레거시로 바꾸는 작업이죠. 처음에는 평생 하는 일, 또 내 커리어 안에서 있는 일, 자기다운 일,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다움과 협업과 또 어떤 얘기는 취미고 어떤 얘기는 새로운 일, 그 다음에 저에게는 또 자원봉사, 이런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적당한 비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천체 만환경이었다면은 이것은 제임스 웹 같은 우주 만환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위에 있는 그런 만환경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못 보던 그러니까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저것은 렌즈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 이런 생각들 또 이런 관점들이 헛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어서도 여전히 콘텐츠로 존재하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퇴직 서클에 큰 압력을 주고 또한 긴장하게 만들고 포커싱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별개로 그리고 단계별로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큰 힘을 가지고 또 이것을 통해 갖고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관점 때문에 저도 못 보던 것을 보고 또 관심 없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무시했던 것들 그리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퇴직 준비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인생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서클이 남았습니다. 제가 퇴직 준비를 시작할 때는 이 서클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클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서클로 인해 갖고 퇴직 준비 기간 동안에 더 짧게 하거나 아니면 준비 기간 동안에 더 깊이 아주 더 완벽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클을 말하기 전에 저는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저는 50대가 인생 임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50대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모르는 시기입니다. 임계점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임계점이 변화와 전환의 핵심 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임계점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또는 경제 시스템에서 작용하며 이를 이해하면 복잡한 상황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계점은 시스템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다가 급격히 변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변화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죠. 퇴직을 준비하는 것은 인생 임계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것, 자기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 준비는 자신의 변화에 관한 임계점을 확인하는 것이죠. 마지막 서클을 이루는 도구는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평생 할 일을 구현화시키는데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도움이 됩니다. 그 AI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퇴직 준비 기간에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자체가 또 하나의 큰 섹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